여러분,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시집와 40년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았습니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가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드러나던 날, 가족은 또 하나의 비밀을 마주했습니다. 두 남매는 그 앞에서 또다시 갈라섰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4월 중순 오후, 읍내 종합병원 진료실 앞 복도, 소독약 냄새. 비가 갠 4월 중순 오후였습니다. 충청도 읍내 종합병원 복도는 이른 오후부터 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뜨끈한 공기가 뒤섞인 그 복도 끝, 내과 진료실 앞에 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 37번, 그 여인이 바로 정수님이었습니다. 올해로 만 62살. 머리카락은 단단하게 쪽을 저울렸고 무표정할 때는 슬픈 사람처럼 보이는 그 얼굴이 오늘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2달 전 읍내 보건소에서 진행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그 검진에서 수님의 결과지에는 붉은 글씨로 정밀 검사 요망이라는 4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봉투를 남편 제복 몰래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황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건소 지역 담당으로 오래 일해온 그녀는 수님이 혼자 온 것을 보자마자 눈살을 모았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수님은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식구들이 바빠서요. 내가 알아서 와도 되지요. 이런 검사는 같이 오시는 게 좋은데. 내가 들으면 되지요 뭐. 황 간호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의 눈빛에는 말리지 말라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수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는 젊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수님의 귀에는 한 단어만 크게 들어왔습니다. 조기 위암.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 수술하면 예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빨리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설명을 받아 적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숨이 조금 빨라졌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수님은 결과지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님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남편 제복은 하늘이 무너지듯 놀랄 것이었고 장남 민주는 치료비가 얼마냐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딸 미영은 울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제복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장 보고 왔어? 뭐 샀어? 수님은 냉장고 문을 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부랑 파 샀구만요. 찌개 끓이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복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수님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날 병원에 가기 며칠 전 이른 새벽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소읍 슬레이트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골목에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웅덩이 위에 동그란 물방울을 만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어귀의 개나리는 빗줄기에 젖어 노란 꽃잎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이 달린 낡은 단독주택 안에서 새벽 5시가 되자마자 불빛이 켜졌습니다. 순임이었습니다. 냉수 한 컵을 마시고 부엌으로 나가 남편 제복의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2알, 전립선약 1알, 관절 영양제 2알. 하얀 약통에서 하나씩 꺼내 쟁반에 올려놓는 손이 요즘 가끔 떨렸습니다. 순임은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미역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제복이 세수를 마치고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또 비네. 무릎은 어때?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아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많지 않아도 없는 것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아침을 마치면 순임은 노인 일자리 세대 공감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월 27만 원 남짓이었지만 순임에게는 큰 돈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에 들러 혈압을 재고 이웃 할머니들과 복지관에서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제복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나란히 보다 9시 반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하루 안에 남몰래 끼어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읍내 종합병원 쪽으로 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 보러 간다고 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임은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되나. 민준이가 돈 얘기부터 할 것이다. 미영이는 울 것이고 제복 씨는 하늘이 무너지듯 놀랄 것이다. 그 생각이 버스 종점까지 이어졌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 라일락이 보라색 꽃을 피웠고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임이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장남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응, 엄마 근데 있잖아. 아버지 연금이 다음 달부터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편지 왔다고. 왔더구만. 얼마나 줄어요? 한 20만 원 정도 줄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럼 두 분 한 달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가 빠듯해서요. 순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 첫 번째 말이 어머니 안부가 아니라 연금 이야기였다는 것이 마음 한쪽을 차갑게 했습니다. 됐어. 너 살림이나 챙겨.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 며칠 후에는 딸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창백해. 요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봄 타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미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내가 반찬 해다 놓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바쁜데 오지 마. 나 혼자 다 해. 순임은 미영의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미영이 자주 올수록 눈치챌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 미영은 돌아가면서 제복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많이 야윈 것 같고 뭔가 말하다 멈추는 것 같고 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해서. 제복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도 아내의 속을 다 아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5월 하순 오전
수님은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황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5월에 햇살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병원 가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한테만 말할게요. 위암이래요. 족이라서 수술하면 된다고. 그럼 빨리 수술하셔야죠. 사정이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자녀분들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수님은 잠깐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돈 걱정부터 할 거예요. 딸은 울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할 거고,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황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장기기증 서약하셨죠?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등록 시스템에서 확인됐어요. 어머니, 언제 하셨어요? 한 5년 됐지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황 간호사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가족들은 아직 모르세요? 몰라요, 말하면. 수님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대할 거예요. 죽어서도 몸이 온전해야 한다고 할 사람이에요. 아들은 체면 생각이 안 된다고 할 거고, 딸은 또 울겠지요. 황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병만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안고, 혼자 버텨온 것이었구나. 어머니, 그 결정,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요. 내가 살면서 받은 게 많아요. 갈 때는 뭔가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어. 누가 나 때문에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돌이지. 황 간호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직업적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반드시 가족에게 알려야 해요.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동의권을 갖는데 미리 말씀 안 하시면 오히려 뜻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수님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수술 전에 말해야겠네요. 그 약속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뇌관이 되리라는 것을 황 간호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6월 초 읍내 재개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초여름 열기가 강당을 가득 채운 날이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이 골목 30여 가구가 수용되고 원주민 우선 입주권을 주지만 추가 분담금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강당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웃 박 씨가 제복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연금도 줄었는데 이래저래 힘드네. 평생 살던 집인데 어디로 가겠소? 집에 돌아온 제복이 설명의 내용을 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디 뭘. 제복은 그 말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냥 집에 대한 애착으로 한 말이겠지 하면서도 아내의 목소리에 담긴 체념 같은 것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된다고요? 집 팔고 작은 아파트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여기 살고 싶어 해. 나이 드시면 아파트가 편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도 되고. 수님은 아들의 말이 걱정인지 처분을 서두르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전화했죠? 오빠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오빠도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걱정이면 직접 내려와야지. 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두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은 한참 조용히 있었습니다. 두 자식이 같은 어머니를 두고 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저 둘이 더 크게 싸우겠구나. 장기기증 얘기까지 나오면 수님은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황 간호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술 전에 말해야 한다. 6월 마지막 주말 민준이 내려왔습니다. 2달 만이었고 마침 미영도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한밥상에 앉았습니다. 수님은 차례로 자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민주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미영은 어머니 쪽을 자꾸 흘끔거렸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는데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먹지, 여기 상 봐, 부실하냐?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랬잖아. 오빠 몇 주 전부터 이상하다고. 그럼 병원 가봐야지. 제가 같이 갈게요. 다음에 내려올 때. 안 가도 돼. 보건소 다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젓가락을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재개발됐을 때 집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감정가 나오는 대로 정리하시고 작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미영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오빠, 왜 또 그 얘기야? 오늘 그 얘기하러 왔어? 현실 얘기잖아. 모른 척하면 돼? 현실 얘기 전에 엄마 건강이 더 급하지 않아? 그래서 병원 가보자고 했잖아. 오빠는 맨날 다음에. 내려는 언제 오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복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수님은 잠자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해.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닫았습니다. 밥상 앞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라. 니들이 싸우는 꼴 보려고 밥 차린 것 아니다. 수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아프다는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장기기증 얘기까지 나오면 저 둘이 오늘보다 더 크게 갈라서겠지. 그 생각이 입을 더 굳게 다물게 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좀 급하게 말했다. 오빠, 나는 엄마가 진짜 걱정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은 있는데. 다음에 내려올 때 같이 병원 가보자. 그 약속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상황에서 지켜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하루 종일 윙윙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수님은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어린이집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고무줄놀이를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고무줄을 잡고 뛰는 모습이 예뻐서 수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 수님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 잠깐 앉으면 나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구급차 부를까요? 하지마, 사람들 놀래키지 말고. 수님은 고집을 부렸지만 몸이 그 고집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잃고 벤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수님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복은 이웃 박 씨에게 연락을 받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님은 이미 의식을 되찾아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제복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얇고 작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어디가 아팠어? 미안해요.
더위 먹은 거겠지.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기록에 2달 전 위암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수술 일정을 잡지 않으셨냐고 보호자로서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지며 제복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고속버스로 3시간을, 미영은 차로 1시간을 달렸습니다. 입원실 병상 주변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은 울고 싶었지만 참으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제복은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왜? 우리한테 왜 말을 못했어? 울지 마라, 족이라고 했잖아. 수술하면 되는 거야. 민준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진작 수술을 안 하셨어요? 2달이나 혼자 아셨잖아요. 오빠, 그 말이 지금 나와? 내가 틀린 말했어? 빨리 수술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러니까 오빠가 자주 내려왔어야지.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는 줄 알아?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민준아, 내가 전화할 때 처음 한 말이 뭔지 기억해? 연금이 얼마나 줄었냐고 했잖아.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올 때마다 잘 돌봐줬어. 근데 내가 올수록 더 들킬까봐 겁났어. 들키면 내가 울 것이고 울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아서. 미영은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수님은 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중요한 거야. 3사람이 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5년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놨어. 병실 안이 완전히 멎은 것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복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장기기증, 내가 죽고 나서 쓸 수 있는 장기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서약해놨어. 제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서도 몸이 온전해야지. 민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런 결정을 왜 혼자 하셨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미영이 오빠를 막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잖아. 그래도 가족이랑 상의를 했어야지. 싫어. 나는 싫어. 당신 몸인데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수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충분히 쏟아내도록. 다 들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들어봐요. 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5년 전 복지관 강연에서 장기기증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들었다고. 어린아이가 심장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증자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였다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복이 잠든 사이에 혼자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나는 평생 받고 살았어. 남편한테도 받고 이웃한테도 받고 나라 복지도 받고. 갈 때는 뭔가 하나라도 남기고 싶었어. 누가 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돌이야. 제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없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당신 몸마저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복의 속마음이 처음으로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어지는 것이 무섭다. 그것이 반대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보, 나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긴 것 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 눈 속에, 그 사람 심장 속에. 그게 더 오래 사는 거 아닌가요? 제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5년. 5년 동안 혼자 안고 계셨어요? 응. 민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보았습니다. 미영도 민준을 보았습니다. 오빠, 나는 엄마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솔직히 처음엔 놀랐지만 엄마가 5년 동안 생각하신 거잖아. 제복만이 아직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민준과 미영은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입원실에는 제복과 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작은 보조등만 켜두었습니다. 제복은 의자를 침대 옆에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8월의 어둠이 짙었고 병원 복도에서 가끔 카트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기증 얘기,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안 놓여. 알아요. 당신이 없어지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당신 눈이 딴 사람 얼굴에 붙어 있는 걸 생각하면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제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복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기억하지. 나는 시집 오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평생 받기만 했어. 당신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이번엔 내가 먼저 줄게요. 괜찮지요? 제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꼬리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그 말 앞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뭐라 하겠어. 수님은 제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후 민준과 미영이 돌아왔습니다. 제복은 여전히 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뜻 존중해드려요.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다운 결정이에요.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님은 두 자식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수술 잘 되면 그 얘기는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병실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그 방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6시 수님이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가족들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3시간 후 집도의가 나와 말했습니다. 조기 위암, 절제 완료. 림프절 전이 없음. 예후 양호. 제복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영이 오빠 팔을 잡았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수님이 태어나던 날 골목 어기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마른 잎 몇 장이 수님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잠깐 멈추어 그 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란 대문을 밀었습니다. 집안은 미영이 깨끗이 청소해 두었습니다. 부엌에는 수님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 그릇에 담겨 있었고 거실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복이 이웃 꽃밭에서 구해온 코스모스 몇 송이였습니다. 꽃 좋아하잖아. 당신이 꺾어왔어요? 옆집 박씨 내외한테 달랬지. 수님은 꽃병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수술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나 복지사 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 달에 2번 저희가 방문해 드릴게요. 가사 도우미 서비스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워낙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부탁해도 제가 와드리는 거잖아요.
수님은 그 말에 뭔가가 풀리듯 가볍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태어나던 날 저녁 미영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엄마 잘 주무시지? 나 다음 달 첫째 주 내려갈게. 진짜? 오빠가 먼저 말하네. 엄마한테 혼났잖아. 미영이 웃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둘이 함께 웃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제복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수님보다 먼저 일어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어설프게 끓인 미음이었지만 수님은 맛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복이 오래된 서랍에서 빛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22살 수님과 30살 제복이 어색하게 나란히 선 사진. 여기 봐. 당신 얼마나 예뻤어. 그때는 좀 이뻤지. 지금도 이뻐. 수님은 잠시 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68회 전 그 두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난도 버텼고 병도 견뎠고 말 못할 비밀도 안고 살았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무거운 이야기도 가족이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워서였습니다. 병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남매가 싸울까봐, 오래 안고 살아온 결정들이 흔들릴까봐.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그해 가을, 그 작은 집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파란 대문 너머로 두 노인의 그림자가 나란히 비쳤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연금은 여전히 빠듯했고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남매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삶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혼자 감당하려는 사랑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세요. 손을 내미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